오페라의 역사와 작품들을 살펴보는 오페라의 모든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이용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오페라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페라의 기원과 카니발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페라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고대 유럽의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에 사랑의 신, 전쟁의 신, 사냥의 여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신과 여신들이 등장하죠. 바다의 신이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도 포도주의 신, 그러면서 예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가 서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요, 그 고대 신들이 차츰 자취를 감추게 돼요. 유일신으로 이제 그 유럽이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사라지고 중세 1000년, 대략 중세라고 하면 한 5세기에서 15세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음악, 미술, 연극 이런 예술이 대부분 유일신인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연과학, 이성 이런 것의 발전에 힘입어서 예술이 르네상스 시기부터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고대 그리스의 그런 정신과 예술을 되살리려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기에 종합예술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오페라라는 새로운 예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오페라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마르디 백작이라는 귀족이 자기 궁정에 귀족들이나 다른 예술가들을 모아서 일종의 공부 모임, 스터디 그룹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을 카메라타라고 지었고요. 여기서 1597년에 최초의 오페라인 다프네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이제 악보가 사라져서 현재까지 악보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은 1600년에 작곡된 에우리디체가 됐습니다. 에우리디체는 프랑스 앙리 4세 그리고 피렌체의 마리아 데 미디치의 결혼 축하연을 위해서 의뢰된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몇 개의 류트, 합시코드가 무대 뒤에서 반주를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초창기의 오페라는 연극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사실 음악은 굉장히 부수적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오페라의 어원을 살펴보시면 오페라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페라는 작업,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곡가의 작품 번호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오푸스 몇 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라틴어 오푸스의 어원을 두고 있는 그런 이탈리아어고요. 원래 이 장르 명칭은 무대 위에서 극과 음악과 춤을 펼쳐 보이는 그런 공연 형식이었던 오페라 인 무지카, 무지카는 음악, 뮤직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음악 작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했고요. 이를 줄여서 오페라인 무지카가 너무 기니까 그냥 오페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초창기 오페라는 사실 이제 그 종합 예술에 가까웠던, 우리가 그리스 비극 형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연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렇게 상세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음악과 그리고 말로 하는 대사와 또 코러스 그리고 거기에 무용까지 함께 곁들인 그런 예술이었을 것이다. 종합 예술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 오페라가 단선율, 모노디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율 하나로 가사를 전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의 음악은 보통 5성부, 무슨 40성부 이런 것까지 있었고요. 5성부라고 하면 5개의 이제 악보 줄을 만들어 놓고 그 5개의 서로 다른 악기나 목소리들이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성부의 마드리갈, 5개의 목소리가 함께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5성부로 노래를 하면 가사를 알아듣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성부만 노래를 하고 나머지 성부는 악기로 연주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오페라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것이죠.
자, 초창기에 이렇게 오페라의 소재로 많이 선택했던 것들은요. 뭐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소재는 바로 오르페우스 소재였어요. 왜냐하면 오르페우스라는 이 인물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최초의 시인이고 또 음악가인 동시에 아주 열정적인 남편으로 알려져 있죠. 자기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뱀에게 물려서 이제 저승으로 가게 되니까 그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저승까지 가잖아요. 산 사람은 저승을 건널 수 없는데, 그래서 정말 열정적인 남편의 상징이다 라는 것과 에우리디케라는 부인, 이 바로 아내는 시인의 뮤즈, 시인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뮤즈인 동시에 미와 덕성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소재가 이렇게 초창기 오페라에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쓰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637년에 세계 최초의 상업적인 오페라 극장이 베네치아에 개관하게 됩니다. 이름은 산카시아노 극장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안드로메다라는 작품을 공연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이 당시에는 뭐 요즘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늘에서 와이어를 타고 신들이 내려오고 뭐 이 마룻바닥 밑에서 막 불꽃이 올라오고 뭐 이런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피렌체에서 어떤 학술적인 목적으로 실험 예술로 처음 만들어진 그런 오페라라는 장르가 베네치아로 상업 예술이 돼서 그 본거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크 시대라는 그 시대가 바로 오페라 초창기에 아주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크 시대는 보통 1600년에서 1750년, 뭐 이제 좀 크게 보면 이 한 150년 동안의 기간을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뭐 그 이전에도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종교개혁의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과 함께 아주 정말 신구교 사이에 갈등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으로 이제 그런 종교적인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고요. 바로크 시대는 앞선 시대인 르네상스와의 결별, 그리고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굉장히 아주 정말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절제된 그런 예술을 벗어나서 상당히 파격을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예술의 시대로 이제 바로크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요.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오페라 세리아라는 형식이에요. 오페라 세리아라는 것은 세리아는 이제 뭐 이탈리아인데 영어로는 serious 이런 뜻입니다. 진지한, 뭐 심각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로 뭐 신들이나 영웅들 뭐 이런 존재들을 소재로 한 그런 오페라들을 대체로 오페라 세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정형화된 연기 그리고 아주 과장된 의상 그런 것으로 귀족들의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페라 세리아였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 다카포 아리아라고 해서 보통 음악 용어에서 다카포라고 하면 도돌이표가 있는 곳까지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연주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A, B, A 다시 형식으로 된 1절과 3절은 가사도 똑같고 뭐 멜로디도 거의 같고요. 2절만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 이런 다카포 아리아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에 있어서 굉장히 기교적인 가창, 아주 요란한 장식음을 많이 붙인 그런 테크닉이 발전하게 돼요. 이런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카스트라토라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출현하게 되죠. 카스트라토는 거세한 남성 성악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정말 이 당시에는 오페라 극장에서 최대한으로 뭐 기교, 테크닉을 발휘해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그런 것이 최고의 목표였고요. 사실 사람들이 오페라는 굉장히 길고 오페라 극장은 뭐 이렇게 요즘처럼 오페라가 시작되면 불을 다 끄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환한 데서 오페라를 보고 뭐 음식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오페라를 감상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페라 한 작품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오락이었어요. 오페라가 대단한 예술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악기하고 겨루더라도 악기보다 더 정말 기교가 뛰어나고 더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성악가들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오페라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대중의 정서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라의 가사나 오페라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좀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흥얼거리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다카포 아리아를 통해서 특히 이제 좀 흥얼거리기 쉽게 만들고 연인들이 싸움을 하거나 사랑을 할 때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가사들 뭐 그런 것을 굉장히 선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대중성을 고려해서 이제 아리아 가사들을 또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몬테베르디가 이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몬테베르디가 1607년에 이제 그 오르페오라는 중요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그 다음 해에 또 아리아나라는 작품을 하나 만들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페라 작곡을 하지 않고 뭐 교회 음악에 헌신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상업 오페라 극장이 생긴 이후에 다시 오페라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뭐 오디세우스의 귀향, 포페아의 대관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베네치아의 카니발이라는 거예요. 카니발이라는 것은 정말 그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 최대의 축제라고 할 수 있고요. 카니발이라는 뜻은 단어의 뜻은 까르네가 고기라는 뜻이고 발레는 작별,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기 안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한다. 사손절, 뭐 순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에다 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금육, 금식, 부부관계 금지 뭐 이런 금욕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르디그라라고 해서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바로 전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아주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면서 서커스, 가면무도회 이런 것으로 축제를 즐기는 그런 풍습. 이것이 바로 카니발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페라라는 이 장르가 처음에는 그냥 귀족 계급의 실험 예술로 등장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학구적으로 우리 한번 이런 고대의 그런 연극을 다시 재생시켜보자 해가지고 노력했던 건데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었을 그런 예술 장르가 400년 넘게 현대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페라 극장, 상업 오페라 극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 극장을 사랑해서 열심히 오페라를 보러 온 그런 평민 관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페라가 시작된 그 17세기의 평민이나 수공업자 관객들한테는 오페라 예술성보다는 오락성이 역시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오락성이라는 것은 카니발 기간에 일반인들이 갖게 됐던 그런 향락에 대한 욕구,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평소에 사람들이 그 어떤 카톨릭의 엄격한 교리에 맞춰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규율과 규약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카니발 기간 동안에는 그냥 다 풀어놓고 무슨 짓을 해도 허용이 된다. 뭐 이런 즐거움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시기에 공연됐던 것이 이제 오페라다. 그러다 보니 이런 카니발 기간의 해방감, 도덕의 실종, 욕망의 실현,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요 시기에 상연된 그런 오페라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신, 큐피트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프랑스에서는 또 릴리와 라모, 또 영국에서는 퍼셀, 핸델, 뭐 이런 오페라 작곡가들이 나와서 이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를 크게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오페라의 탄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